특히나 4월에는 이더리움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순환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4월 12일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단행된 지분증명 전환의 마무리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인데 이더 2.0에 예치된 이더를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킹된 이더가 풀리면서 이더리움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하고 있지만 블록당 인출 제한이 있고 인출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매도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반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확신이 큰 스테이커들이 과연 언스테이킹이 가능해졌다라고 지금 가격 수준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하려고 할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저런 가능성 숙지하시고 상황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2023년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반대 진영의 공식적인 발발 원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쏘아 올렸던 브릭스 공용통화 논의가 올해 8월 브릭스 회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두마의 부의장 알렉산더 바바코프는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통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8월 남아공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달러에서 브릭스 국가 간 통화로 결제 전환을 하고 이후에 이걸 디지털이나 완전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게 다음 단계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 언급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브릭스 진영의 경제 권역을 완전히 공고히 만들어서 달러 진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중국과 브라질 역시 위안화와 헤알화를 무역 결제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통한 국제 결제를 막든 말든 자기들끼리는 알아서 무역 결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도전이 얼마나 성공하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달러 패권에 적지 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홍콩이 암호화폐 허브 도시로 재부상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20개 넘는 암호화폐 기업, 웹3 기업들이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중심축이 홍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섹시한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CEO 엠버 수비어라는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다, 홍콩이 더 우호적인 길을 보여주면서 트레이딩과 투자의 중심축이 홍콩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코의 아시아 태평양 헤드쿼터 역시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비어란 CEO는 중국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홍콩 이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콩의 친크립토 정책을 사실상 중국의 진입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홍콩은 6월 안에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이고,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크립토 기업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를 표면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홍콩을 통해서 이 시장에 중국 기업과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또는 이미 들어온 상황, 6월 이후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적 배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큰 그림을 정리하자라면 미국이 규제 타령을 하면서 헛짓을 할 때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크립토 시장에 점점 더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 MIT 연구원이 발표한 비트코인 학술 논문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국방부 후원으로 작성된 논문이라고 하는데, 제목은 소프트워, 군사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크립트는 이 논문은 비트코인이 정부 보안 측면에서 군사적 솔루션이 될 잠재력이 있고 지정학적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단순한 P2P 전자현금 시스템을 넘어서 사이버 방어 프로토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보하지 않는다라면 패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말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 특히 SEC가 좀 알아들어야 할 텐데 과연 알아들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건지 다소 회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계절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자면 역사적으로 4월은 비트코인과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가운데 6번에 걸쳐서 4월에 월간 플러스 성적을 보였고 4월 평균 월간 수익률은 1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4월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상반기 최고의 달이었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S&P 500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8번 4월에 상승을 했고 평균 수익률은 2.6%였습니다. 과연 올해도 4월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의 반복성이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사이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알트 종목은 단연 도치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위터 로고가 이 도치코인 로고로 교체된 이후에 장중 30% 수준의 폭등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장난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치코인은 나름의 단기적인 투더문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도치 로고 교체는 무엇보다 트위터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이제 진짜 조만간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과 맞물리면서 좀 더 시세를 자극한 측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모든 것들의 금융 앱으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 강조해왔고 실제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 금융 관련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신청 작업 이미 진행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 결과적으로 도치코인으로 상징되는 크립토커런시가 새롭게 등장할 트위터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는 점, 그 기대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 비트코인 랠리의 결정적인 재료였던 미국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JP 모건 회장의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이번에 주주들에게 이 43페이지 분량의 연례 서한을 보냈는데 지금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나갔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침체 가능성은 높아졌다. 2008년과 같진 않지만 지금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는 분명하지 않다. 2008년의 위기는 대형 은행과 모기지 대출기관, 글로벌 시장과 연계된 보험사들을 때린 것이었지만 지금의 은행 위기는 관련 금융 주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훨씬 적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할 상황은 아니고 표면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 위기의 영향이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거래앱인 스완 비트코인의 CEO 코리 클립스텐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의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몇 달이 아닌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 규제 강화의 위협이 크지 않다. SEC는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이걸 지지한다. 이런 점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최근 마크로 저항 라인을 뚫어내면서 중장기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확정했다. 하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건강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마 며칠 안에 더블탑 패턴이 형성될지 여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첫 번째 탑을 완성한 뒤에 두 번째 탑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만약 이게 더블탑 패턴으로 완성되고 27,000달러 지지라인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조정을 겪으면서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27,900달러에 대한 리테스트는 잘 진행되고 있다. 중요 저항 라인인 28,400달러를 잘 뚫어주고 나면 강세 지속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3만 달러 돌파에 나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TH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4년 패턴의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5년과 2019년 그리고 지금의 패턴적인 상황이 4년 주기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결국 중요한 것은 반감기이고 반감기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어김없이 전고점이 새롭게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이야기도 부쩍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빠져주면 알트코인 강세장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인컴샤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6% 수준으로 빠져준다라면 알트코인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의 국영은행 포스트파이낸스가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건 역시 눈에 띄는 소식입니다. 이 은행은 스위스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소매 금융회사인데, 이 회사의 모기업인 국가 우편 서비스 이 스위스 포스트는 이미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크립토 우편 수집품을 발행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포스트파이낸스는 이번에 현지 암호화폐 은행 이 시그넘과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건데, 금융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위스에서 그것도 국영은행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진심인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번에도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8,016달러에서 비트코인을 1,045개를 추가 매수한 건데 시가로 2,93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는 29,803달러이고 모두 14만 BTC, 41억 7천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4월 1일로 끝난 주에 22만 8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시장의 예상치였던 20만 건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노동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안 그래도 노동시장 악화 데이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걸 더 뒷받침해주는 백업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 발표된 3월 민간 고용 역시 2월 대비 10만 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기업들의 2월 구인 건수 역시 2021년 5월 이후에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추켜세웠던 견고한 노동시장이 슬슬 맛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의 쐐기를 찍는 역할은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4만 명 증가로 예측이 되어 있는데, 이건 2월의 31만 명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상대로만 나와주면 노동시장 악화 상황은 연준의 금리 인상 욕구를 짓누르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준발 매파적인 멘트는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인데, 이 양반은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인사답게 올해 금리 상단을 5.625%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금리 상단이 5%이기 때문에 이 양반 예측대로 금리 상단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3번 정도 추가 인상이 단행돼야 합니다. 블러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낮추기는 힘들 것이고, 그래서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의 신흥국들 죽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하다 IMF의 아시아 버전인 AMF를 창설하자, 이런 제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타령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현재 전체 시총 주간 차트를 보면 200주 지수 이동 평균과 200주 이동 평균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크립토 시장은 FTX와 보이저, 셀시우스, 루나, 3에로 캐피털까지 다 겪어냈고, 그렇게 15,000달러에서 28,500달러까지 상승했다. 아마도 우리는 몇 달 안에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등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9일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중간 지지라인에서 빠질 경우에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다만 28,600달러를 뚫어내면 이 같은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8,000달러에서 올라선 지금 구간이 되게 중요한 테스트 라인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캡틴 5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상단 저항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는데,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 맞고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면 알트 불장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도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의 M2 통화 공급 감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암호화폐 역풍을 야기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1분기에 약 70% 상승했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비논리적일 수 있다. 위험자산은 유동성과 미국 연준의 통화 공급 수준에 따라서 움직인다. 관건은 어떤 것이 유동성 위축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다.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역풍을 맞았지만 결국 금과 미국 국채와 같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